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뉴스라기보다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빙산의 일각 시리즈를 좀 정리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기업의 세계화는 내용상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회사들의 인도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정부 부처들이 국유 기업으로 형태를 바꾸기 시작을 했을 때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은 중국 국유 기업을 해외에 나가서 IPO 상장을 한다는 이런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일부 기업들은 중국의 홍얼달 이들을 채용해서 소위 관시를 통한 내부 거래를 시도를 했었죠. 가장 초기에 이 사업에 진입한 월스트리트의 회사 중에는 JP 모건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당시 JP 모건에서 일하던 헨리 펄슨, 이 사람은 베이징 시장이었던 왕치산과 인연을 맺게 되죠. 그리고 왕치산은 베이징 올림픽의 준비를 하면서 많은 해외 인사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헨리 펄슨은 왕치산의 인맥을 활용해서 당시 중국의 지도층들과 관시를 엮어 나가게 됐고 주룽지 총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룽지 총리는 그때만 해도 부실로 골치가 아팠던 국유 기업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죠. 그렇게 해서 헨리 펄슨은 주룽지 총리로부터 차이나텔레콤의 홍콩 상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나텔레콤의 홍콩 상장을 해보니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권력, 영향력, 그리고 국가의 차이나텔레콤에 대한 컨트롤과 경영권, 이런 곳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막대한 외환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마술과 같은 일이었죠. 다시 말해서 월스트리트의 자본시장이 얼마나 중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지도부와 월스트리트의 공동이익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죠. 차이나텔레콤 프로젝트 이후에도 JP 모건은 웬자바오 총리 가족과 연계해서 중국 철도에 50억 달러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개입을 한다든가 베이징 지니 그룹의 IPO를 수주를 하기도 했었고 짱쉬광 당시 철도부 부공정사 이 가족들과 연계를 해서 베이징 상하이 철도의 IPO도 수주를 했죠. 인민은행 출신의 탕상린 가족과 연계를 해서 광따그룹의 IPO도 맡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JP 모건은 중국의 권력층과 깊숙한 협력을 해 나갔죠. 이렇게 관록을 쌓아나간 헨리 펄슨은 나중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이 JP 모건에는 짱저민 전 주석의 손자 짱즈청도 한때 근무를 했었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JP 모건 외에도 메릴 린치가 우방고의 가족과 연계를 해서 중국 공산은행의 IPO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왕치산을 통해서 주룽지 가족과 접촉을 해서 중국 국제금융공사의 설립에 협력을 했죠. 이렇게 월스트리트는 중국의 권력층 자제들을 고용하는 방식 또는 관시를 맺는 방식들을 통해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개입한 소위 중국의 홍얼따이들은 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도 상무위원 왕량의 딸 왕시사가 홍콩의 도이치방크에서 같은 방식으로 근무한 것이 알려졌었고 왕시사의 남편인 짱신양, 이 사람은 인민해방군 원로인 짱 아이핑의 손자라고 하는데요. 이 짱신양도 모건 스탠리 그리고 소로스 펀드 이러한 미국의 금융회사들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왕양, 리잔수 이런 중국 지도층들의 자녀들이 홍콩에 거액을 호가하는 호화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가 중국의 굵직굵직한 금융 프로젝트들을 마구 수주를 하자 후발주자였던 도이치방크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들 홍얼따이 태자당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왕시샤 외에도 공산당 원로인 료윈산의 자녀들을 비롯한 19명의 태자당 자녀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고용해서 내부 거래를 시도해 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중국의 권력층 그리고 서방의 금융가들 이 양쪽의 상호 이해가 일치해서 주로 중국의 국유자산을 해외에 상장하거나 또는 해외 투용자를 중국에 도입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월스트리트 주도의 프로젝트들이야말로 중국의 권력층이 부를 쌓고 또 해외에 나가게 된 그런 첫걸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권력층과 월스트리트의 협력은 깊숙해져 갔죠. 그리고 어지간한 중국의 국유기업들의 상장이 일단락이 되니까 이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합니다. 다시 말해 벤처 투자, 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라는 이런 모델을 개발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국 특유의 스타트업 성공 모델이 만들어지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중국은 인터넷이 차단돼서 단절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해외에 성공한 벤처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와서 중국 내부의 스타트업을 만들고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권력층의 비호를 부여를 하게 되면 국내 경쟁에서는 당연히 승리를 하게 되겠죠. 외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길은 막혀 있고요. 그래서 필승의 성공 모델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및 닷컴 열풍이 불 때 중국에서도 이런 닷컴,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통의 인프라가 부족했던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향후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무부는 국가전자상거래 중심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국가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B2B 플랫폼을 개발을 하죠. 이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은 단순히 기술적인 개발만 문제였던 것이 아닙니다. 불모지의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례적 문제, 상거래의 문제, 법률적 문제, 정부 규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정비했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죠. 이 B2B 개발 프로젝트에서 중국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외국의 전문가, 컨설턴트들을 초빙해서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통역으로 일했던 것이 바로 마윈입니다. 마윈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터넷 또 벤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외국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 결과 중국의 B2B 플랫폼은 완성되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중심과 같은 관공서는 직접적인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무부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수법인 국부통신기술발전유한공사, 영어명 코포천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정부 조직 간의 조율도 해야 되고 인사도 조정을 해야 되고 해서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B2B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실무자들, 개발자들 모두 여기에 지쳐버렸고 마윈은 이들을 규합해서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중국 정부가 개발한 플랫폼 기술 소스를 가지고 나왔죠. 증거는 없지만 이럴 수 있었던 배후에는 권력층의 지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상무부 그리고 권력층의 지지가 있고 플랫폼은 이미 민간기업은 예견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다 미리 해결했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단기간에 B2B에서 성공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일단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춘 혁신기업, 벤처기업, 민간기업이고 우수하고 열정적인 창업자가 있으면서 중국의 권력층의 지지를 받는 이런 기업들은 해외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장된 투자처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서 구글을 모방한 바이두, 애플을 모방한 샤오미 이런 중국의 벤처기업들이 월스트리트의 투자를 받아나가죠. 그리고 이들 중국 기업들은 월스트리트의 지원으로 성공적인 해외 상장까지 다 해나갑니다. 주로 뉴욕 시장, 나스닥, 그리고 홍콩 이 세 군데죠. 홍콩의 경우를 보면 2020년 4월에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당시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시총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81.2% 그러니까 홍콩 주식시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됨에 있어서도 월스트리트는 자기 돈 버는데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중 간의 긴장이 강화되는 것도 그리고 타이완이나 홍콩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나는 것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죠. 그들에게는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것들은 모두 환경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돼서 어지간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지금 중국으로 가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유럽 최대의 자산운용사 프랑스의 아문디, 미중 패권 전쟁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중국에 투자하고 진입을 했죠. 스위스의 UBS도 주로 미중 패권 전쟁으로 불안감을 느낀 중국의 부자들의 자산관리 수요의 증가로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JP 모건 체이스도 중국 금융시장 개방으로 곧바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최근의 로이터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23일에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블랙록,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 그리고 건설은행, 이 세 곳의 합자사 설립을 허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이 있는 한, 돈을 벌 기회가 있는 한 결코 중국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력과의 결속을 통해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는 이러한 금융회사들에게는 정말 누워서 헤엄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설령 어느 정도의 위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국 권력과의 협력을 통하여 그들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과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월스트리트의 회사들은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점점 가속되면서 과연 미중 간의 전쟁이 날 것인가, 또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완전한 경제 분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시금석을 바로 이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가 중국에서 떠나는가 아닌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자산의 규모는 너무나 큰 금액이고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홍콩의 자본시장, 그리고 중국 내에 투자가 되어 있는 이상 미국이 엄중한 결정을 내리려면 이 자본들이 중국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서방의 금융 자본들이 중국을 떠나는가 라는 것이 미중 관계가 최종 관문을 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의 자본이 이탈하는 것은 알기가 어렵지만 홍콩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이 이탈하는 것은 투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홍콩 주식시장의 동향은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